세계협동조합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그동안 계속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하게 써보자. 그래서 외국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협동조합 운동하는 시각으로 정체성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자 해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언어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조금 말해보는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말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다루는 그런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자 하는 취지로 다시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비하인드를 보면 못 나올 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고 조합원으로 또 동시에 그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자산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있어서 협동조합은 일단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존재고 네트워킹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각자의 모든 운동론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허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은 협동의 경험을 큰 협동으로 이어나가는 연결자가 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그 협동조합들이 접착제가 돼서 작은 협동을 잇고 그것을 큰 협동으로 이어서 도시별 협동이 지역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파격적 주장을 해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니까 그런 걸 쓰는 거죠. 다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일들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 조직 운영 역량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더 깊게 생각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부여받을 거냐. 우리 지금에서는 협동조합 허브론과 같은 용어로 정리해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인간이 조금 더 지금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협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네. 협동조합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상은 높게 그러나 바른 땅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대안을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 문제 하나를 협동조합이 100% 다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사회 혁신을 통해서 적정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면 꼭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붙어서 해결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그 발달 장애인 문제라든가 내지는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있어서 이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다음에 뭐 돌봄, 육아, 보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는 그 21년에 비해서 지금에 있는 데는 엄청 발전을 했고 또한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질적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 혹은 이제 지방 정부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새롭게 발전한 협동조합 운동들을 받아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예산들도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세계 33차 세계 협동조합 대회는
개막식 때 이제 주최한 국가의 대통령님이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경제 총사령탑이라고 하는 부총리님이 오셔가지고 사회적 경제 정책 전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상당히 많은 행정 혹은 정부와 민간의 어떤 기대나 내지는 거버넌스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두텁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어쨌든 우리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한 지가 이제 10년 돼가기 때문에 협동조합 운동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매우 젊고, 그것도 매우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또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별로 변화가 없는데 한국은 매년 자꾸 바뀌는 거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저는 한국 협동조합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느낀 건데 영국의 학교 협동조합이 환호하는 거야. 왜? 맨날 그냥 할아버지들만 모여서 하다가 막걸리 하다가 학교 협동조합 보면 애들이 나오잖아. 애들이. 젊은 세대들이 협동조합 운동에 조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도 2008년 이후 얘기거든, 그런 얘기들이. 심지어 이제 그런 2008년 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협동조합들이 단기간 내에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법이라고 하는 생태계 속에서 새롭게 협동운동을 지금 조망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전에는 잘 몰랐던 생협, 신협, 농협운동을 협동조합의 어떤 하나의 인프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이 주목하는 거고. 국가, 대기업,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조직이 이제 3자가 같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한 국가의 정책도 같이 설계하고 같이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평가해서 다시 그 다음으로 가자. 이게 이제 거의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합의된 논의인데, 한국은 이게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협동조합은 못 만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을 만드는 것과 평가하는 데는 개입이 가능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역량은 사실은 시민사회가 많이 약했죠. 그 구조가 이제 우리나라 거버넌스 논의의 어떤 특수한 형태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훨씬 더 이제 시민주도, 주민주도가 할 수 있는 집행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니까, 책으로만 읽었던 그 뉴 거버넌스나 굿 거버넌스가 한국에서도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의 거버넌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견 수렴이죠. 의견 수렴 절차를 거버넌스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버넌스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게 아니고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져야 돼. 그러면 둘 다 어느 지점에서 서로 이 합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민간이 함으로써 말하자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거버넌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정부든 아니면 다 반대편에 있는 시민사회들 다 같이 조금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건 아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성, 청년, 뭐 노인, 복지 이런 예산을 줄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회적 경제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제가 든 생각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깎아도 되고 저렇게 깎아도 되는 대로 이해하는가. 그래서 힘을 좀 더 키워야겠다 이 생각 하나에.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 협동조합 분야로 좀 현장에서 얘기하면 만드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에요. 그 예산을 깎는다는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예산 깎는 거하고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예산을 깎아야 한다면 왜 깎아야 하는지 조금 이유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적정기술 기반이나 시민 참여형 그 재생에너지 분야랄지 이런 것들 다 사회적 경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사회적 경제가 누구보다 잘해왔고 잘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그 서울시의 흐름들을 보면서 2011년도에 이제 그 연구하면서 정리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2007년부터 이제 완주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완주 로컬푸드는 아주 성공하고 있는 사례였는데, 그걸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현재까지 매우 성공했다. 현재 지자체장 하에서는. 그러면 지자체장이 바뀌고 나서도 이게 계속될 수 있는지가 마지막 성공을 평가하는 관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썼었어요, 보고서에. 그 뒤에 이제 나중에 가니까 지자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로컬푸드에 물건내는 농민이 1000명을 넘었었다. 그리고 완주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전주 사람들도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 와서 물건을 많이 사가고, 이 로컬푸드 때문에 완주의 그 대국민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뭔가 하면 민간이 한 어떤 정책 집행의 성과와 그것이 가진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이 야, 그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정책은 아무리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정치 지도자라도 바꾸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외국의 번역한 서적들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정체성이 왜 무엇이 왜 중요하고 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데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협동조합의 역사를 조금 250년 역사를 들어가면서 미래의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게 한번 읽어보시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